자, 이번 시간에는 초구 멸망을 통해서 부자 3대 가기 어렵다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벌들도 대기업 경우 3대 가기 어렵습니다. 내노라 하는 몇몇 대기업을 빼놓고는 3대도 가기 전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부모들이 돈이 많다고 돈으로 자식을 키웠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경쟁사이고 그래서 수많은 위험과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절부터 인생의 도처에 널려있는 위험을 감지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대다수 부모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돈으로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거기에다가 아이들을 기죽이면 안 된다고 아이들을 감싸고 돌기도 합니다. 과연 이런 아이들이 커서 장차 큰일을 할 수 있을까요? 유비 삼형제가 도원의 결의를 맺고 공명을 얻어 총나라를 건설하였습니다. 허나 공명이 죽고 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유선이 다스리는 총나라는 허망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공명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죠. 왜 총나라는 그럼 망하게 되었을까요? 위나라 왕 조에는 사치와 방탕을 일삼다가 조정의 문무대신들에게 제갈량이 유비의 유언을 받들어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한 것처럼 자신을 이어 어린 조방을 잘 보살펴 주라는 유언을 하였습니다. 그때 사마이는 조씨 가문의 초상의 관계로 고위직에서 밀려났고 자신을 아직도 시기하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하여 병을 핑계로 일체 바깥 출입을 삼가하였습니다. 조상의 세력이 커지자 사마이는 재빨리 상대의 예리한 칼날을 피하기 위해 위장을 하면서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금방 흘러갔습니다. 조상은 거의 사마이의 존재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주변의 원고로 주위를 살폈습니다. 밖으로 황제를 모시고 사냥을 나갈 때 사마이의 동태를 살피기로 하였습니다. 이 낌새를 알아챈 사마이는 아픈 척하여 조상이 안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조상이 조방과 함께 사냥하러 나갈 때 두 아들과 함께 조방을 치기로 하였습니다. 조상은 사마이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보고만 믿고 방심하다가 사마이의 일격에 그만 목이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젠 위나라의 실권은 사마이와 사마시 형제가 잡게 되었습니다. 사마이가 죽자 그의 아들들이 전권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동화의 싸움에서 사마사가 승리하자 사마 형제의 위세는 실로 대달하여 위주 조방조차 자리에서 일어나 사마사를 맞이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사마사가 행차할 때는 수백 명의 무리가 따랐으나 조방을 따르는 신하는 겨우 셋 정도였습니다. 이 모습을 준 조방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혈서를 쓰고 사마사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날로 들통이나 사마사는 조방을 찾아가 칼을 뽑아들고 조방을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조모를 제위에 오르게 하여 새 황제로 세웠습니다. 이처럼 사마사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올라가자 나라 안에서는 반대 세력이 생겨났습니다. 광구검이 사마사에 반대하여 마침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때 사마사는 왼쪽 눈이에 혹이 생겨 혹을 짠 후였으나 직접 난을 제거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군사의 수나 지세면에서 월등하여 쉽게 난은 진압되었으나 혹을 짠 자리에 덫이나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후로 사마사는 자기가 죽음에 임박했음을 알고 동생 사마소에게 내가 죽거든 내가 나의 뒤를 이어 나라의 큰 일을 맡도록 하고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스스로 챙기도록 하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마사가 죽었으나 대전은 다시 사마소에게 그대로 내려갔고 사마소는 황제가 되려는 야심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동호의 제갈탄과 손침이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허나 제갈탄은 패배하였고 동호의 손침은 제갈탄을 구하려 보낸 장수들이 항복하였다는 말에 항복한 장수들로 일족을 모두 죽이게 했습니다. 그때 손량은 손침이 너무 잔인무도하다고 여기고 그를 제거하려고 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어 황제의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에 손침은
손전의 6째 아들 손유를 황제로 내세웠습니다. 손유가 황제로 등극하자 손침의 횡포는 날로 더했고 급기야는 황제의 자리까지 넘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마음이 급해진 손유는 제사를 지낸다는 핑계로 손침을 궁중으로 오게 하여 손침과 그 삼족을 모두 참수하였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신을 통해 총나라에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초구 사정도 사신을 통해 손유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손유는 총나라에서 들어온 사신을 통해 총나라 사정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신은 황호란 자가 권세를 잡고 마음대로 나란 일을 처리한다고 하고 모두 아청꾼만 있지 가난한 신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언제 큰 불이 날지 모르는 판국이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런 판국에 강유는 조종의 사정도 잘 모른 채 유선에게 포문을 올려 20만 대군을 이끌고 위를 치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주 유선은 마지못해 허락하였습니다. 강유는 위군 장수 등해와의 싸움에서 진법을 펼쳐 등해군을 일단 무찔렀습니다. 등해는 자신을 위기에서 구해준 사마망과 합세하여 강유와 싸움을 하였습니다. 허나 강유는 그들의 작전을 꿰뚫고 대비해서 등해군과 사마망의 군을 무찔렀습니다. 등해는 화살을 4군데나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총나라군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를 의논하였습니다. 그때 사마망은 촉주 유선이 밤낮으로 추색에 빠져있고 황관 황호를 신임하여 제대로 정사를 돌보지 않으니 황호를 매수하여 강유가 반역을 꾀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유선이 강유를 불러들이도록 하자는 계책을 내놓았습니다. 등해도 사마망의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실행하였습니다. 한편 강유는 등해에게 매번 싸움을 걸었으나 등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강유가 저그 동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직사가 도착해 철수하라는 칙령을 전하였습니다. 결국 강유는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유가 성도로 돌아와서 후주 유선을 뵙고 갑자기 자기를 불러들이는 이유를 묻자 유선은 너무 오랫동안 전쟁터에 나가 있어서 군사들이 고생하지 않을까 걱정되어 불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강유는 등해의 관계가 있었음이 분명하니 자신을 의심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유선은 그 말에 우선 한중으로 돌아가서 위에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 톱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한식을 하며 한중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안 등해는 임금과 신하가 서로 믿지 못하면 반드시 내란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사마소에게 알리자 사마소는 곧바로 촉을 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유 황제 조모가 걸려 전쟁터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이미 조모하고 사이가 나빠져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사마소 횡포가 날로 심해지자 조모는 세 사람의 신하를 은밀히 불러 사마소를 제거하려고 모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의 배신으로 조모만 죽고 말았습니다. 조모가 죽자 가총은 사마소에게 제위에 오를 것을 권했으나 사마소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조조의 손자인 조한을 황제로 추대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성도의 강유에게 전해졌고 강유는 이것을 핑계로 또다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강유는 이 싸움에서도 등해군을 무찔렀고 등해는 이들에게 에워싸여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습니다. 그때 성도에서 강유를 불러들이는 조서가 계속 날라왔습니다. 그 덕에 등해는 목숨을 건졌고 강유는 어리석은 유성과 간신 황호 때문에 다 잡은 고기를 놓치고 말았다고 한탄했습니다. 강유가 성도에 도착했지만 유선은 강유를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강유는 다른 사람을 통해 황후 농간임을 알아채고 황후를 죽이고 싶었습니다. 강유는 직접 유선을 찾아가 황후를 죽이지 않으면 머지않아 큰 화를 입게 될 것이라고 아뢰었으나 유선은 황후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강유는 더는 어떻게 할 수 없어 비사람 극정을 만나 앞날을 상의하였습니다. 그러자 극정은 머지않아 강유에게 화가 닥칠 것이니 농서에 있는 담증에 가서 둔전을 하겠다고 하는 계책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강유는 깨달은 바가 있어 유선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자 유선은 쾌히 승낙하였습니다. 강유는 여러 장수들을 불러 각기 맡긴 곳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군사를 거느리고 답증으로 떠났습니다. 이 소식은 곧 등해에게도 전해졌습니다. 등해는 지금이야말로 총나라를 칠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강유의 진지가 그려진 그림을 낙양의 사마소에게 보내 사마소의 뜻을 물었습니다. 마침내 사마소는 등해의 뜻을 받아들여 등해와 종해로 하여금 총나라를 치게 하였습니다. 한편 위나라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은 강유는 급히 유선에게 표문을 올렸습니다. 유선은 매우 놀라며 어떻게 할지 몰라 황후에게 물었지만 황후는 강유가 공을 세우고 싶어서 한 말인지 귀담아 듣지 말라고 안심시켰습니다. 강유는 그 뒤에도 여러 차례 표를 올렸으나 황후가 중간에서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그 사이 종해가 대군을 이끌고 한종으로 밀려들었습니다. 강유가 없는 총나라는 오합지졸이었으니 계속해서 패배만 하였습니다. 그 무렵 탑중에 있던 강유는 유아를 비롯한 장수들로 하여금 위군을 막게 하였으나 등해의 계책에 걸려들어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특히 등해는 샛길로가 촉군을 치니 큰 길에만 신경을 쓰고 있던 촉군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성문을 열고 항복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급박한 소식은 유선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유선은 공명의 아들 제갈청을 불러 남국을 타개하려 했습니다. 황후가 나란히를 농락하자 제갈청은 병을 핑계로 나오지 않다가 유선이 사자를 3번 보낸 뒤에 나타났습니다. 허나 제갈청이 위나라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갈청은 위나라군의 복병을 만나 대패한데 끝까지 싸우다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유선은 제갈청이 죽고 등해가 성도 가까이 왔다는 소식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급히 문무백관을 소집하여 대책을 수기하였습니다. 여러 관원들이 가지각색의 의견을 내놓았지만 결국 유선은 항복하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위에 항복하라는 신하를 향해 노려보며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목숨만 아까워하는 선빈놈아, 어찌 황제가 남의 나라에 항복하는 것을 보았느냐? 유선이 깜짝 놀라보니 자신의 5째 아들 복지왕 유심이었습니다. 유심은 아직도 수만 명의 군사가 있고 강유의 군사가 곧 구원하러 올 테니 싸워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허나 유선은 끝내 아들의 말을 듣지 않고 항복 문서를 작성하여 등해에게 바치도록 하였습니다. 등해는 항복 문서를 받아보고 기뻐하며 옥세를 간직하고 민심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유선은 등해의 답장을 받고 임금과 신하가 다같이 나가 항복하기로 하였습니다. 복지왕 유심은 이 소식을 듣고 치욕을 당하기 전에 차라리 먼저 죽어 할아버지 유비를 뵙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일가족을 죽이고 자기도 스스로 자결하였습니다. 촉인들 중에는 이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고 유선은 장례를 잘 치러주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이 왔습니다. 위나라 군사가 대거 도착했고 유선은 태자와 여러 왕들, 신하 60명과 함께 십리바까지 나가 항복하였습니다. 이리하여 촉은 마침내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유비, 관우, 장비 3사람이 한을 일으키기 위해 도원의 결의를 맺은 지 80년 후의 일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촉이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물론 촉이 위나라에 비해 세가 약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명 이래로 너무나 많은 전쟁을 하여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유선은 위의 대군을 맞아 싸우는 것은 승산없는 싸움으로 생각하고 항복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이와 싸우는 것은 백성들을 개죽음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유선은 유비와 같이 덕이 있는 임금이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유선이 간신들을 가까이하고 환락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생을 모르고 자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와중에서도 유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은 조주가 전쟁 중에 자식을 잃어버리는 모습과는 대조적인 면입니다. 비단 이것은 유선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주의 자손도 대를 이으면서 그렇게 하기는 마찬가지였으며 동호의 송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마가죽에게 모든 것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황제조차 왜 3대 가기 어려운 것일까요? 후세들이 고생을 모르고 편안하게 자랐기 때문입니다. 1대는 온갖 고생을 하여 제국을 건설하지만 2대와 3대에 가면서 점점 고생은 멀어지고 안락과 환락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3대가 되면 거의 고생을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잘 모르고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즐기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일을 쉽게 보는 것입니다. 맹자는 큰 일을 하려면 커다란 고난을 헤쳐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역경은 마음먹기에 따라 때로는 마음을 분발하게 하는 촉매제로 지금까지 누구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할 수 있게 합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가난의 소중함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난을 한탄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를 얻으려고 한다. 그렇지만 빈곤과 궁핍은 사람에게 꺾이지 않는 확고한 정신과 힘을 준다. 이에 반하여 부귀와 사치는 사람을 나약과 쇠락의 길로 가게 한다. 결국 부자 3대 가기 어려운 것도 바로 3대째가 되면 가난과 어려움을 모르고 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난하다고 실망할 것이 없습니다. 가난이 때로는 인생을 도약하는 큰 계기가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없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 분발하여 좋은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